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60강 18장의 틈새 메우기, 새로운 구조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틈새 메우기, 새로운 구조 만들기 첫 번째 소개하는 인트로덕션과 다시 만드는 내면의 지도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17장의 마지막 부분, 갇혀있던 과거의 해방, 자기 연민의 힘, 그걸 통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 그리고 쫓겨난 아이 해방시키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걸 살짝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고 그 다음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갇혀있던 과거의 해방, 이 과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그 조앤이 본인을 성폭행했던 그 사람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 가해자에게 대해서 그 어릴 때 그 조앤, 그 성인이 된 조앤이 그 어릴 때의 조앤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해자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 그 사건을 새롭게 고쳤어야 된다. 건강한 모습으로 고쳤어야 된다. 건강한 모습은 그 어린애가 어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그 어린애를 보호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그 어린애를 비난하거나 너는 말이야 네가 그렇게 어른을 유혹하니까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건이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면 사건 장면을 고쳤어야 된다.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EMDR 요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요법의 그 치료의 핵심도 결국은 이 사건을 고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조앤이 그 어린애를 보호하고 그 어린 조앤을 성폭행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고 나면 이게 해결이 되면서 그 다음 이제 조앤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결이 되고 주위를 둘러보니 본질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뭔가 좀 이렇게 emptiness, 공허하다. 뭔가 정상적인 이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이 남편하고 같이 브라이언하고 같이 이걸 갖다가 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8번의 이제 계속, 그리고도 이제 조앤이 8번 정도를 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만난 거지. 8번의 상담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점차 회복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인 브라이언은 이제 상황을 보니, 브라이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있고 엄마는 집에서 늘 우울증, 자살 시도하고, 이걸 누가 돌봐야 되느냐? 브라이언이 돌봐야 된다. 브라이언은 집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돌보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호자의 역할, 브라이언이 엄마와 어린 여동생을 돌봐주는 이 모습이, 그것이 이제 본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목적을 부여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대표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실은 어릴 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겁먹은 어린이, 어릴 때 겁먹은 어린이의 모습도 이 내면 가족 체계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그 브라이언의 그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브라이언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인이 된 거죠, 벌써.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서 성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한 부분은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어린아이는 그럼 누가 돌봐주느냐. 그만큼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 부분을 돌봐줘야 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앤과 브라이언, 조앤의 남편인 브라이언과의 친밀감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이 부부가 해결이 됐다. 이제 이렇게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면 가족 체계를 활용해서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조연을 통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내면 가족 체계를 활용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들은 감정인지 불능증,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증이 어떠냐 하면 뭐 그냥 아파요. 뭐 어떠냐 하면 그냥 힘들어요. 끝. 이래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어떤 식으로 아픈지 나는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음식을 먹으면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감정이 살아나야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행동치료라든지 혹은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우리 몸의 통증, 염증, 그 다음에 신체의 어떤 장애적인 부분, 우울증 이런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내면 가족 체계를 통한 치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적인 내면의 치료가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또 감각도 살아난다. 그것이 이제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라든지 모든 건강 문제도 결국은 안에 있는 어릴 때의 그 상처들, 트라우마가 치유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내면 가족 체계를 소개를 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또 다른 예가 이제 피터라는 미국의 종양내과 이제 의사겠죠. 종양을 치료하는 이 의사가 뭐, 회사, 병원에서의 생활도 잘하고, 환자도 잘 치료하고, 환자들하고 관계도 좋은 것 같은데, 아내가 좀 민감하다.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는 그냥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피터에 대해서 알아보니, 아버지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이다.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죽음이 늘 이 상존하는, 죽음이 주위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가스실에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스실에 가서 죽어버리고 여기서 살아남았던 아버지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 피터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가 아내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실제 아내의 이야기는 뭐냐면 피터가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해대고 옷 입는 거, 애들 키우는 방식, 독서 습관, 지적 능력 지적 능력 이야기한다면 자기 아내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노?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없냐? 생각이 없냐? 사사건건 비난하니까 아내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피터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피터라는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7살 때. 그러니까 이 7살 때 피터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아버지가 두드려 패는 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애가 뭐 잘못해도 7살짜리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두드려 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이고 애들을 두드려 패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죄책감도 없는 그런 아버지가 피터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7살짜리 애가 얼마나 멍청하게 했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화가 났을까. 누구 편을 드느냐면 그 어린애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편을 든다는 거죠. 우리는 조연의 경우를 봐서 알지만 또 그 앞에 또 다른 많은 경우를 봐서 알지만 그 어린애를 보호해주는 이것이 셋업이 돼야 그것이 만들어져야 치료가 되는데 여전히 피터는 아버지가 저 왜 화가 났겠노? 너 바보잖아. 네가 아버지를 화나게 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애를 격려한다. 너 바보 같은 애야. 그 바보 같은 그 7살짜리가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그 자기 내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7살짜리 아이를 그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는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정말 수입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치료가 됐을 때 피터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그 상상 속에서 7살짜리 아이를 때리는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번만 더 그 아이를 괴롭히면 내가 와서 당신을 죽일 거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 죽일 거다. 이렇게 그게 누구 편을 드느냐면 그 어릴 때 두드려 맞았던 그 아이, 그 7살짜리 그 불쌍한 아이를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이 자리가 잡힌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상상 속에 이제 막 그 애를 데리고 이제 막 캠프장에 가서까지 뛰어놀고 막 그러니까 뛰어논다는 거는 정말 이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애가 막 그 잘못해도 괜찮아. 너 같이 놀러 가자. 캠핑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아버지 모습을 대리만족으로 해결을 해주고 나서야 그 어릴 때 모습에서 이제 치유가 되고 그 어린 때의 상처를 흘려보내고 치유가 됐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해결이 다 되고 나니까 아내는 이혼 요구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피터가 회복이 됐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장 틈새 메우기, 새로운 구조 만들기 중에서 좀 인트로덕 소개하는 부분과 다시 만드는 내면의 지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이제 소개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윌리엄 제임스라고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은 인간들이 그들의 삶을 마음에 대한 애티튜드를 바꾸면서 바꾼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 삶이 바뀌지 저 사람의 마인드를 바꿔야 삶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깨달았다. 이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유명한 그 프로이드, 칼 융 이런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뭔가 다른 새로운 something different 뭔가 정말 다른 뭔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르게 본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보면 그 관점이 달라지면 공간을 보는 행위에도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 내면에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할 때 기존에 있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내면에는 내가 뭔가 억울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이 진실을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고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게 회복된다. 특히 이제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 번역에는 뭐 환한 안색을 전혀 볼 수 없는 환자들은 사랑받고 누군가 아껴주는 감정이 뭔지 알지 못한다. 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If your parents' face never lit up 당신들이 부모가 결코 이렇게 lit up 이게 불이 착해진다. 누가 어린애가 막 오면 우리가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어서 와 이러는 느낌들. 내가 막 이렇게 갑자기 있던 사람도 애가 자기 막 자녀가 걸어오거나 손녀가 걸어오거나 손자가 걸어왔을 때 그 느낌이 막 내 모든 걸 뛰쳐버리고 나가서 막 반갑게 맞아주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리트업이거든요. 반갑게 맞아. 기뻐하고. 이건 이제 그들이 당신을 보고 막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양육받고 뭔가 보호받고 이거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받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누군가가 잘해줘도 이게 진짜 잘해주는 건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번역본은 그냥
뭐 환한 안색을 전혀 볼 수 없는 환자들은 사랑받고 누군가 아껴주는 감정이 뭔지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원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부모님이 나를 보고 참 기뻐하는 모습, 이 부모님이 나를 보고 막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눈과 행동과 말투에서 보이는 이것이 없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것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해? 어릴 때 일종의 장애인 거죠.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내 몸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옆에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줘도 뭐 저 사람 원래 저런가 봐. 저 사람 이상하다. 왜 나를 보고 저렇게 웃지? 왜? 어릴 때 나를 보고 웃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으면 그때 어릴 때 그 기억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 감정이 올라오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인티머시 친밀감도 느끼고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막 다가가고 서로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보고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가 막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막 이렇게 남편이 막 커피를 끓여갖고 아내한테 갖다 주면 그래 너무 고마워 이렇게 커피를 끓여갖고 그래 침실까지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 막 이 얼굴 표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저 사람 뭐 시간이 좀 남는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삶의 주체의식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 감각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하고 있으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사랑받고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반적인 심리치료로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번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어릴 때 그런 걸 겪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겪는 뭐 여러 가지 심리치료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끄집어낼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으니까 아무리 뭘 해줘도 없는데 내한테 뭔가 어릴 때 좋았던 기억이 있고 누군가가 지금 해주면 그거하고 이것이 공명하면서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계속 일어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내가 어릴 때 아예 그런 게 없으면 누군가 나를 좋아해도 도와줘도 내가 반응이 없어. 그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야. 이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것이 이게 내가 이 감각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래도 이게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굳어있는 이것을 겪어보도록 어릴 때 그것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어릴 때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랑받는 그 감정이 어릴 때 없었던 거를 그 어릴 때의 그 상황에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면 이 viscerally acquainte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에서 느끼는 우리가 진짜 감정은 오히려 이 심장이 아니고 장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장에서 그 엄마의 표정,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저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 저분들이 나를 막 정말 보면 막 기뻐하고 막 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나를 저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다렸구나. 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번 18장의 이 소개, 인트로덕션에서 콜크 박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민을 하던 중에 콜크 박사가 답을 찾은 거는 1994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해안이니까 이제 미국 보스턴 뭐 인근이겠죠. 거기서 이제 했는 바디 사이코세라피. 그러니까 신체 정신치료학계. 그러니까 몸으로서 정신치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기존하고 좀 달랐다. 왜냐면 그들은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도 자세라든지 몸짓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오는 이 분위기들이 뭔가가 좀 달랐다. 이 서로가 막 이렇게 서로 작용하면서 서로가 그 감각을 이해하면서 또 어튜니먼트. 이 어튜니먼트가 결국은 이제 서로가 막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거든. 이 감정이 서로가 조율되면서 대화를 하는데 막 상대방을 이해도 하면서, 그럼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콜크 박사가 좀 인상 깊게 보고, 이제 거기서 만난 누구냐 하면 엘버트 페소. 이 엘버트 페소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전직 무용수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분은 이제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이 70대 초반에 이 엘버트 페소라는 분이 이제 결국은 신체적 자기와의 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몸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그 어떤 기본적으로 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는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소위 말하는 편도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막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막 이렇게 본인의 본능적인 그 화가 나는 거를 막 뽑는 거,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킬 게 가능하냐 하니까 본인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학회를 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 콜크 박사 그 학회를 가봤겠죠, 이제. 그래서 워크숍, 그런 이제 이 패스 보이든이 이제 패소가 이제 하는 이 정신운동 치료에 대한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그 패소가 이제 주관적으로 하고 낸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얼굴 표정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이렇게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자세, 얼굴 표정, 목소리, 뭐 이런 시선, 이런 비언어적인 이 non-verbal expression, 비언어적인 눈의 이렇게 시선이라든지 시선적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낸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온몸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낸시가 이걸 프로그램을 계속 할 때마다 낸시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거를 이 페소라는 엘버트 페소가 이야기해 주는 게, 본인이 느끼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본인이 힘든 거를 누군가가 알아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거든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그래 힘들었어 이 정도지, 진짜 그 사람이 힘든 거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냐? 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낸시가 이야기하고 하는, 그때 본인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엘버트 페소는 그 감각을 공감해주고 저게 왜 저런지, 저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이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낸시가 울기 시작했다. 이 감정적으로. 이 운다는 것은 이제 그 고통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있구나. 치유가 시작된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엘버트 페소가 그 주위에 이제 누군가가 그 위로해 줄 사람, 콘택트 퍼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하면 좋겠다 할 때 그 콘택트 퍼슨을 뭐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아주 뭐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해서 정해 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어디다 앉히면 좋겠냐 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좀 앉히면 좋겠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편하게 기대일 수도 있고, 뭔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콜크 박사가 굉장히 이렇게 참 매력을 느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신과 공간의 관계를 운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리 가까이 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있지만 이 방 안에 저기 있는 물건과 저 멀리 있는 물건과 위치에 따라서 벌써 심리적인 이 친밀도가 달라지거든. 근데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과 친밀도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보면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서 우방구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non-verbal communication의 그 90%를 담당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야, 이게 알버트 페슬이 이런 과학적인 걸 모르는데도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인상 깊었고, 또 낸시라고 하는 이 이제 본인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분이 옆에 있는 접촉자로부터 정말 이 사람이 위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본인이 그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이 참 콜크 박사가 처음 이제 겪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나는 장면, 이 참가자가 이제 자기의 부모, 자기의 다른 가족들,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이 주인공과 같은 그 나와 관련된 부모님, 형제, 또 이렇게 뭐 좀 먼 친척들, 뭐 혹은 아내, 자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떤지를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3차원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키면서, 아, 이것이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그 관계들을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거거든. 그렇게 해보니, 야,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이겠다 해서 이제 그럴 때 패소가 이제 이 콜크 박사 그래도 보스턴의 정신과 의사니까 또 이제 자기 뭐 집으로 그 뉴햄프셔 이제 보스턴은 매사추세츠주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 있는 뭐 워크숍에 이제 또 오라고 할 때 오고 이제 거기서 점심을 먹고 패소하고 둘이서 이제 이 헛간 같은데 둘만의 공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조 형성이 내 안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아마 이렇게 패소가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그래서 정신과 분석을 많이 했지만 본인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이제 이미 콜크 박사도 이미 90년대 뭐 이렇게 후반쯤 되면 나이도 좀 들고 이제는 뭐 나도 이제는 부모님하고는 나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영향이 없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나도 이제 사회에서 50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는 뭐 내가 나이도 들었으니까 부모님은 영향이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영향이 있겠냐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어쨌든 공간 안에 뭐 물건이나 가구를 골라서 뭐 어떤 걸 아버지로 한번 골라봐라. 어떤 걸 어머니로 골라봐라 할 때 이제 뭐 아버지는 이제 묵직한 이 검은색 가죽 소파를 아버지로 고른 거죠. 당연하죠. 왜냐 아버지라는 존재는 뭔가 좀 어두운 색깔. 그 가죽이라는 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권위적인 느낌이 드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또 이렇게 고루를 할 때 뭐 묵직해 보이는 램프 같이 뭔가 좀 그래도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아버지 주위에서 보이는 것 같고 아버지라고 생각할 만한 걸 하라 그래도 뭔가 밝은 것보다는 뭐가 이렇게 짙은 색깔로 엄마는 그래도 좀 밝은 색깔로 따뜻한 걸로 그 뭐 아내는 또 뭐로 뭐 친구는 뭐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아버지의 대상 엄마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방에 이제 공간적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건을 보면 마치 아버지를 보는 느낌이 들고 등을 보면 엄마를 보는 것 같고 이래요. 그러면서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어린 시절 도덕적으로 극히 엄격하고 완고하던 부모님의 모습. 이 콜크 박사도 네덜란드 출신이고 2차 대전을 겪었던 부모님, 그때 전쟁의 위협을 겪었던 그 부모님이 그때 막 사랑을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할 수 없었던 그 부모님이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님이 엄격하고 완고했던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콜크 박사 스스로도 생각을 못한 거죠.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죽 소파처럼 보이는 이 아버지가 나를 막 이렇게 숨 막히게 만드는 가슴이 쪼여오고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난다. 이게 이제 그냥 아버지는 지금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어머니도 안 계시지만
그냥 단순히 가죽 소파와 등 뭐 이런 거 뭐 베개 이런 걸로 형상화했던 것들이 내 내면에 쫙 떠오르면서 그분들과의 관계가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한, 소위 말하는 내적 지도가 이제 시각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겠냐 해서 뭐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만 이 소파, 램프 사이로 본인이 들어와서 본인이 그걸 램프와 이 소파를 딱 가리니까 내가 갑자기 편안해지고 긴장도 풀리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주고요. 어떤 식으로든 나는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 눈에 이 가죽 소파가 보이는 이걸 통해서 아버지라고 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는 내 옆에 다가와 있고 어머니도 다가와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보면서 이 가죽 소파, 이것이 엄마가 이제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 시각화되고 내 내면의 세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지도가. 그래서 이 내면의 지도를 3차원 공간에 있는 뭐 구조로 형상하면 더 눈으로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이제 예를 들어 가죽 소파를 잠깐 가렸을 때 또 보였을 때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내 내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내면의 이런 지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이제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다. 혹은 이 엄마가 막 이렇게 때린다. 이러면 이제 이게 엄마를 저 구석에 해놓고 또 이제 이상적인 엄마, 또 이상적인 아버지. 왜냐면 이제 아버지는 막 술 마시고 엄마를 두드려 패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내가 엄마 때리지 마세요. 내가 한 번만 더 때리면 내가 아버지 당신을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해결을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랑받는 모습이 어릴 때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상적인 형의 모습.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되어도 좋고 물건이 되어도 좋고 이제 그 물건이 예를 가죽 소파가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미안해. 내가 아버지로서 사랑을 못 줘서 미안해.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말을 해줘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어릴 때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다시 형상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내 내면의 지도로 만들어야 이것이 이제 치료가 된다. 이것을 다시 만드는 내면의 지도. 또 리스트럭처링 이너 맵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내면의 지도가 형성이 다시 돼야 되는데 그것의 형태는 뭐냐면 이상적인 엄마, 아버지 또 형제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미안하고 잘해주고 이 내가 정말 너를 보면 기쁘다 이 느낌이 드는 모습을 다시 상상 속이지만 어쨌든 뭐 3차원 구조를 만들든 연극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경험해야 그 당시 내가 어릴 때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서 한번 경험하는 그 상황을 겪고 나면 이제는 누가 사랑을 한다는 게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막 기쁘고 저 사람이 밝은 웃음을 보면 그것이 나한테 막 바른 느낌으로 어릴 때 그 좋은 기억이 살아난다는 거거든. 그 어릴 때 기억이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어릴 때 다시 모습을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다시 만드는 내면의 지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사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옛날에 그 두려웠던 과거, 옛날에 그 막 두드려 맞았던 거를 혼자서 기억을 다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면서 다시 글로 가고 그걸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수치심을 이제는 극복할 수 있고 이 수치심으로 다가가서 다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이제는 그때 일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이 틈새 매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구조 만들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 연극의 형태가 됐든 혹은 집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물건을 그렇게 대입시켜서 하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서 지도를 만드는 이 형태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5살 때 이 안전한 역할을 해봐야 된다. 안전하게 있었던 엄마의 그 따뜻한 모습, 엄마, 아빠의 막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쨌든 겪어봐야 이것이 이제 내가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게 되고 내가 다른 또 나에게 있는 많은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나한테 제대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릴 때 겪었던 막 통증이나 이런 걸 느낄 때 얼굴의 자세, 내가 자세,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목소리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내가 안전한 곳에 있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면 이것이 이제 해결책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과거에 잘못된 이 기억들, 잘못된 구조들, 잘못된 내 안에 있는 지도가 올바르게 다시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제 이 새로운 치료 중에 하나다. 이제 이거를 18장에서는 틈새 메우기 이런 제목으로 콜크 박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 메우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와의 재접촉, 또 인생 고쳐쓰기 이런 제목으로 다음 6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